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화 방송은 국방백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가 나왔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규정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진작시켜 나가야 할 그런 나라다, 협력을 해야 될 이웃 국가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국방백서라는 게 뭐냐면은 1967년부터 발간을 쭉 해왔습니다. 아마 2018년, 그 다음에 2020년, 2022년이니까 2년마다 이제 발간해 오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제 추적 개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언제 나왔느냐? 이게 우습게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지배할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습니다. 국방백서는 나왔지만, 그런데 왜 추적이라는 개념이 나왔느냐 하면은 94년 1차 핵위기 때 95년도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김영삼 정권이 처음으로 추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인 에너미라는 이야기죠. 그때 추적이라는 개념을 처음 썼고, 김영삼은 뭐 여러모로 좀 부실한 대통령이었는데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허리를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막말 해대니까 시멘트 처음에 지원해주겠다고 하다가 뱃머리 돌려라, 도와주지 마라, 저런 식의 막말하는 자석들한테 지원할 필요 없다 라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거는 그 이후에는 대통령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죠. 근데 이제 김대중은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끌어안고 웃고 자빠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계속 썼습니다. 그때는 국방백서. 자, 그런데 노무현이 나와가지고 좀 이상해졌죠. 노무현이라는 친구가 적이란 말을 뺐습니다. 처음으로. 그래 놓고는 이제 직접적 군사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게 적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명박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명박 때는 처음에는 노무현을 따라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 군사적 위협이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주자가 없습니다. 그냥 적. 박근혜 때도 그냥 적이라고 쭉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또 노무현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얘는 뭐라고 했느냐. 북한을 명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정 국가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침탈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문재인아, 니한테 물어보자. 네가 말하는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어딘데? 내가 보기엔 북한도 아니거든. 짱깨들 아니야, 짱깨. 중국 아니야, 중국. 근데 제인이 니는 중국 가서 뭐라 했는데? 중국은 대지를 달리는 말이고 우리는 그 말 엉덩이에 붙어있는 똥파리다, 이거. 내가 이 말로 니를 갖다가 모욕했다고 생각하면은 오소위처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 그런데 니는 대한민국을 모욕한 놈이야.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었다고. 아직도 이게 죽지 않고 지금 설치고 다니는데, 이놈이 동작동에 가든 어디 가든 반드시 무덤에 파헤쳐야 됩니다, 이 자기 새끼는.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이제 2021년에는 책이 안 나왔죠. 2022년에 만들어서 이제 2023년에 빛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원상회복이죠. 극히 당연한 거.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자기들 노동당의 규약을 바꿔가지고 한국을 적화시키겠다,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한국을 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적이라 표현하는데 우리들 표현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주적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부각시켰다라는 게 이번 국방백서의 이제 큰 가치인데, 그 내용을 이제 보자면은 문재인 때나 국방백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판약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방백서 발간은 잘했다라고 막 칭찬해도 크게 아깝진 않습니다. 대표님을 따라서 얘들이 부실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줍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삼축체제, 뭐 킬체인, 선제 타격을 상징한 킬체인,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MD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대응 응징 보복, KMPR,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껏해야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갖다 0.5페이지, 좀 길어야 1.5페이지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개념들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체제 를 갖다가 A4 용지 반쪽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죠. 별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이제 중요 개념들에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 삼축 체제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모자산 동원을 통한 어떤 그 핵 확장, 핵 억지 확장 전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과 연계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보자면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적 개념을 복원시켰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첫 표현을 썼다. 같이 공유한 말도 연기했다라는 걸 갖다 부각시켰는데 뭐 사실은 문재인 때도 이걸 갖다가 뭐 일본을 적대시한다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일본은 이웃 국가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씩 보게 되면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는데 문재인 때는 말이죠. 일본은 이미 뭐 2차 대전 그때 이제 패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1965년에 수교를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수교하기 전에 6.25 전쟁이 있었죠. 한국전.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국제법을 어기고 한반도로 쳐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한국은 수교할 때나 수교 이후나 중국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 한마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 쫄보들은 보수 정권 때도 그랬죠. 일본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 더 많이 죽였거든요. 살상 그 범위나 살상 규모로 봤을 때는. 근데 문재인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은 전부 중일, 중러일 이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앞에 가고 이 적성 국가들이 앞에 가고 일본이 뒤에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앞으로입니다. 일중관계, 일중러순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자꾸 북미관계 한 놈들이 있는데 요런 이야기 하는 놈들 다 빨개입니다. 미북관계입니다. 우리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앞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일 관계도 아니죠. 일북 관계죠. 왜? 북한하고는 우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철학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입니다. share 한다는 이야기인데 shared value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하고 뭘 공유할 게 있냐 이거죠. 인종이 다르지만 쓰는 말도 다르지만 훨씬 일본이 더 공유할 가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국방백서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 이런 그 핵자산에 대한 어떤 규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난 문재인 때는 북한 애들 플루토늄 한 50여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70여 킬로그램 뭐 점점 증가하죠.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 양은 늘어날 것 같은데 최근에 로버트 조지프라고 미 안보 핵대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CSIS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지금의 속도로 만약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갖다가 증산시켜 나간다면 2027년이 되면은 조금 한참 몇 수해 후의 이야기입니다. 2027년이 되면은 아마 핵 탄두를 200개 정도 가질 거다. 이렇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와 비등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핵 탄두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물론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수백 킬로에서 톤 단위까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 공무원 비살 문제 이것도 지난번 문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돈 때문에 자괴감을 느낀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북한으로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북한이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자진해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빼고 북한이 이제 서해 공무원을 피살했다 잔혹하게 시체를 불태웠다 그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그 살해된 공무원 유가족들이 좀 안도의 숨을 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권 때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이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북한이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 국방백세 말도 아닌 소리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육사 문제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국방백사가 나올 때 여기 지필자들은 때려치워야죠.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난 못하겠다. 이런 국방백사는 못 낸다라고 계기해야 되는데 이 빨개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고 북한을 마치 친구인 양 일본을 적인 양 이딴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9.19 군사 합의를 어떻게 얘들이 어겼는가 하는 점을 조목조목 따졌다는 거 그건 아마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국방백서가 본래 궤도를 찾았다. 물론 이제 책 하나 잘 쓴다고 작전 보고서나 잘 쓴다고 전쟁이 이기거나 이런 글로벌 각축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충분 조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기본 안보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걸 다시 지금 교정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 이제 그 열병식 75주년 자기들이 이제 북한 군대 인민해방군 창건 75주년 그 행사를 잠깐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때는 무기 책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성 17호라든지 11대가 동원됐다. 그 다음에 고체연료 ICBM 4대 정도가 나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전차, 그 6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치 그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완전히 이제 뺏긴 것 같은, 카피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나왔는데, 그 재원이나 뭐 사양 이런 데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외관만 미국 전차하고 비슷한데 막 거기에 AI 같은 게 북한 실력으로 지금 장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관상 보면 이제 굉장히 막대한 그런 어떤 무기를 갖다가 보유하면서 그날 열병식을 통해서 이제 과시를 했다,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김정혜가 모자를 쓰고 겨울 외투를 입고 나타났는데 김주애라고 이제 딸을 등장시켰거든요. 정확한 나이도 모르겠습니다만 10살, 뭐 11살쯤 되는 모양입니다. 얘를 이제 군 일병식이 데리고 나왔는데, 전에는 미사일 발사할 때 그때도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그런 어린애를 갖다가 그런 살벌한 무기 체계가 동원되는 그 현장에 등장시켰다는 것 자체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서구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도 더 그 딸애를 내보냈다, 그래서 그런 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뭐 이런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 김주애가 김정은 후계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나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한국통일부 쪽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쿼테이션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게 어찌 보면 북한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자산, 그 다음에 미사일 도발,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포커스를 그 딸, 그 다음에 김정은의 가족, 그 다음에 김정은의 어떤 사후 문제, 그 다음에 권력을 계승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만 서구 언론들의 시선을 전이시키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과대 포장하거나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막 이런 어떤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할 수밖에 없죠, 서구적인 잣대에서는. 왜냐하면 딸을 데리고 나왔으면은 그럼 그 마누라하고 같이 나란히 있어야 되거든요. 나란히 쏘고 딸을 가운데 놓든지. 근데 엄마는 뒤에 있습니다. 엄마는 뒤에 있고 아버지가 딸만 데리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장갑 낀 손으로 이제 김주애란 딸이 김정의 얼굴을 만지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열병식 있기 전에 지금 북한에 이제 공군 조종사로 계시다가 미국 19기를 몰고 한국으로 기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공군 대령인데, 공군 대령으로 얼마 전에 이제 퇴역하셨죠.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분이긴 한데 한국 공군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세월을 보낸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공군이죠. 그래서 이분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북한에서 미국 19기 또는 미국 29라든가 그런 전투기 조종사를 모는 건 완전히 대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찰기나 폭격기 모는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이제 미국 북한 공군 조종사들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게 이제 전투기를 모는 그런 이제 인력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게 아마 아들이 없는 것 같다. 아들이 있다면은 저렇게 딸을 내 보여주진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면은 약간의 자폐증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태의 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막 대표님은 막 그런 애들 아들도 없을 것 같다. 엉터리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북한 같은 저런 사회가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그냥 유교 공산주의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 김정은 사후에 그 딸이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근데 정말 한심한 거는 이 김주애라는 이름,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북한에서 이런 모양입니다. 북한 내 주민 중에 김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전부 이름을 바꿔라. 뭐 그거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거, 아돌프라는 이름이 이제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제가 독일에 갔더니 도대체가 동네나 신문이나 어떤 전화번호부에 아돌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짓는 거죠, first name을. 성은 뭐 그대로 유지합니다만. 그래서 얼마 전에 아돌프라는 이름을 애한테 붙여주는 이제 독일 그 엄마 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세상에 질타를 받는 비난의 표적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돌프는 이름 자체는 사실 중립적인 거죠. 그게 무슨 뭐 우연히 히틀러 이름에 붙였기 때문에 아돌프인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계 스위스 사람 중에 제 친구인데 아돌포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아돌포, 근데 독일어로 아돌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돌프라고 된 라틴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돌프라는 이름을 지금 굉장히 쓰기 꺼려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여담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방백서 이제 겨우 지금 뭐 틈만 나면 제가 국방부 욕했습니다만
이제 겨우 국방백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담입니다만 이 백서 굉장히 남발되죠. 온갖 게 무슨 백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백서, 안보백서. 근데 이 백서의 백이 무슨 뜻이냐면은 화이트, 희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부채관 회의 때 갔더니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시하는데 환경백서란 걸 내놨더라고요. 근데 백서 표지가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녹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에 갔더니 해수부는 또 해수부 뭐 관련 어떤 뭐 비전 백서라고 딱 써놔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는데 거기 백서가 아니고 책 표지는 또 푸른색이더라고요. 바다니까. 그러면 청서입니다. 청서. 오렌지색이면 황서가 되고요. 그래서 한국 공무원들이 백서란 뜻 자체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게 백자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한자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보니까 제가 국회 파견 나갔을 때도 보니까 국회에서 무슨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는데 책 표지를 빨갛게 해놓고 백서라고 썼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이 방송 볼 공무원 없겠습니다만 그런 한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녹화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